발칸 반도는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근동의 입구에 위치해 긴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집니다. 여기는 문화와 종교가 수세기 동안 충돌하며 정체성과 자유를 위한 싸움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로 인해 불신과 심지어 증오가 각 세대에 뿌려져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나라가 7개로 분열하기 시작하면서 그 오랜 원한들이 극적이고 공포스럽게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3제국 시대 이후 유럽에서 목격되지 않았던 잔혹한 행위를 보여주는 전쟁으로 이어지며, 이는 세계 최대의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는 전투에서도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1900년대 보스니아 전쟁에 이르는 역사를 살펴보고 국제사회가 사건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탐구하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Wars of the World 1945에 환영합니다.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년간의 이동, 평화적인 재정착, 심지어는 대학살까지 그 지역의 민족 구성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끼쳤고, 이로 인해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선상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1910년대 초에는 이로 인해 그 지역은 테러 활동의 온상이 되었는데, 특히 오스트로 헝가리가 지배하고 있던 보스니아에서는 그들의 인구 중 상당수가 세르비아 혈통이었고, 세르비아는 그 지역에서 독립국가였던 것이 다소 독특했습니다. 그런 세르비아 국민주의자 중 한 명인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역사책에 그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는데, 그는 1514년 6월 28일의 암살 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오스트로 헝가리 대공 프란츠 페르디난트와 아내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암살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나 대공의 운전사가 잘못된 길로 프린치프가 철수한 카페 앞으로 도착하자 운명이 프린치프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젊은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은 권총을 뽑아채 쏘아 대상을 죽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는 불씨를 지폈다. 전쟁 종료 후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 해체에 따라 승리한 연합국들이 발칸 반도의 국가 건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민족주의 폭발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리고 민족 간의 폭력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통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초기에 피터 1세가 통치하는 세르비아 왕가 아래 세르비아의 분기를 깃발 아래에 배열해 큰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왕 알렉산더 1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배열은 모든 파벌에서 환영받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와 문화의 침식을 두려워하며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알렉산더는 암살 시도와 정부 내의 정치적 혼란에 직면했고, 1929년에 의회를 해산하고 자신을 독재자로 설치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929년 10월 3일에 그는 자신의 영토를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명명하였다. 남부 슬라브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르비아인과 무슬림 지역 외 투자 부족으로 인해 1930년대 내내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의 대부분 지역은 가난하고 높은 문맹과 사망률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높은 무슬림 인구 지역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1941년 4월 6일 제3제국 침략 후 독일인들과 그들의 동맹국에게 약속을 받고 협조할 의향이 있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독립 또는 적어도 어떤 형태의 독립을 약속받았습니다. 프로파시스트 크로아티아 당국은 특히 침략자들과 협력하는 데 열심히 일했으며,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땅에서도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나치 주인들을 대신하여 비크로아티아인들 그리고 유태인과 롬 집시들을 대량으로 살해하는 데 대한 대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대부분 점령국처럼 유고슬라비아인들이 침략자와 협력을 택하자 저항운동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그룹들은 자신들의 정치 이념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이에는 친왕주주의자, 민주주의 지지자, 독립을 추구하는 국민주의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의 지휘해 있습니다. 티토의 공산주의자들은 저항 세력 중에서 가장 잘 조직되고 성공적이었으며, 독일군에 대한 경량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잠시 기본적인 공군을 설립할 정도였습니다. 인민들의 널리 지지를 받고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최고 지도자로서 공산주의의 기치 아래에서 유고슬라비아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의 유고슬라비아가 모스크바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그곳은 소비에트 지도자 스탈린의 단순한 조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의 티토는 서쪽과 남쪽의 나토와 모스크바 동맹국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북쪽과 동쪽에서도 말이죠. 내부적으로 티토는 전쟁 직후 철의 주먹으로 통치했지만 그는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를 6개의 동등한 공화국으로 분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와 그들의 정부를 포함하여 연방정부의 역할을 하여 분쟁을 감독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며 해외에서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매우 관료적이었으며 다양한 조직들이 유고슬라비아의 생활과 산업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의 권력을 줄였고 이로 인해 티토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했습니다. 1980년 5월 4일 조셉 티토가 사망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티토의 사망에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그의 강력한 통제력은 정치적 통합력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국가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좁은 시각이며 티토의 사망 이전과 이후로 여러 요인이 결국 분열에 기여하였습니다. 티토는 1970년대에 자국이 빠르게 분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개혁. 1974년 2월 21일 티토의 네 번째이자 결국 마지막 헌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사회주의 이념을 유지하면서 산업과 농업의 자체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세르비아의 두 구성 주인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는 논란이 많았지만 알바니아인과 무슬림 신자가 주로 이루는 이들의 인종 구성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의회에서 거부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조치들은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내의 독립운동을 어느 정도 달래는 데 일조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유고슬라비아가 경제적으로 안정기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그러나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약화시키면서 각 공화국에 더 큰 정체성과 자결권의 맛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만이 이러한 개혁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더불어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의 민족적 세르비아인들의 미래 우려로 인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유고슬라비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 티토의 죽음과 그의 개혁은 연방 정부 내에서 권력 공백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구성원들은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공화국의 필요성과 원하는 것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정체성의 성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개별 공화국에서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코소보의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으로의 인정을 요구했고 이에 세르비아인들이 격렬히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동방정교회 기독교인 세르비아인들과 알바니아인 다수와의 코소보 내의 긴장감. 그래서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코소보 인구 간의 긴장은 점점 심화되었고 다른 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87년 세르비아에 고통과 동의어가 될 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1900년대는 지역 고통의 동의어입니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는 1941년 8월 29일에 몬테네그로 부모님 아래 세르비아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1970년대와 80년대 세르비아 정치에서 떠오르는 별이 되었고 그의 반관료주의 개혁 촉구와 코소보, 보이보디나, 몬테네그로에서의 권력 제한을 통해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 세르비아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이전에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곳은 공산주의 반대 혁명의 파도에 휩쓸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힘 약화가 동유럽에 퍼져나가면서 결국 개혁을 추진하게 되어 소련 자체가 붕괴하였습니다. 1900년대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 권력에 대한 존중은 주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고 그들의 문화 발상지 외부의 세르비아인들에게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국민주의자 프란조 투드맨이 이끄는 국민주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의 슬로건 아래에서 크로아티아를 밀로셰비치와 그의 공화국 내 세르비아인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가 일어난 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독립을 투표했고, 이어서 보스니아도 그렇게 했지만 반대는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지도부 중에서는 이제 거의 무력화된 연방정부의 비상상태를 선포하도록 압박하여 독립운동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1991년 6월 25일에 티토의 1974년 헌법을 위반하며 다른 공화국들의 만장일치 지지 없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상황을 중재하려고 시도했지만 신규 독립 국가들과 주로 세르비아인이 통제하는 유고슬라비아 군인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사이의 폭력이 급속히 폭발했습니다. 극적인 움직임으로 1991년 12월 45년에 독일은 45년 동안의 분열 후에 막 재통합된 상태였지만 동서로 나뉘어져 있던 상태에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독립국가로 인정했습니다. JNA는 전투작전을 지속했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효과가 없었고, 이제 유고슬라비아는 공식적으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JNA가 대부분 싸움에서 물러났지만 세르비아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은 어머니 나라에 재가입하거나 독립국을 창출하는 희망으로 미친 정부에 대한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동시에 보스니아 독립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헤르체고비나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는 후에 보스니아 크로 알려진 무슬림,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이 다양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9세기 70년대와 80년대 동안 세 그룹 간의 균형이 무슬림 인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연방체제로서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 후자 두 그룹의 대량 이민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그룹 모두 상당한 인구가 남아 있었으며 대부분은 상호 보호를 위해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다수의 보스니아크와 함께 대규모의 토지를 공유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각 그룹의 후보들이 참여한 보스니아 정부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후보들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이 공화국의 인종 구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스니아크인 알리아 이제트베고비치가 실질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맡게 된 3자 연정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과의 긴장감이 크로아티아 전투 결과로 정부 업무가 대부분 정체되었습니다. 라도반 카라지치의 지도 아래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인이 점유한 영토에 세르비아 자치지역을 설립했고, 이는 비공식적으로 JNA에 지원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1991년 12월에 비슷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자치지역 설립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독일이 이미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인정한 상황에서 유럽 공동체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빈에게 인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992년 2월 29일에 독립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카라지치는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에게 결과 훼손을 막기 위해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단의 거의 3분의 2가 독립을 찬성했고, 이로 인해 이제트베고비치 대통령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2년 3월 3일에 그렇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7일에는 유럽 공동체와 미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독립국으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의 분해가 서방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과 MI6에 의해 조작됐다는 세르비아인의 음모론을 조장했습니다. 서방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인 중군사 조직들은 무기를 준비하고 자신들 영토의 방어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4월 5일에 주민들에게 포위 공격을 목표로 수도 사라예보를 포위했습니다. 여러 다른 마을과 도시들도 포위되어 반복적으로 무차별 포격과 저격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공동체는 증가하는 위기를 중재하려 했지만 보스니아 세르브군이 땅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발발했습니다.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수천 명의 보스니아크와 크로아트인을 추방하는 초기 단계의 정책이 시작되었고,
이는 나중에 민족 정화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초 서부는 낙관적인 시기였다. 냉전은 유럽의 초강대국과 그들의 동맹국 간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끝났습니다.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폭발했습니다. 독일은 재통합되었고 수십 년 동안 가장 큰 국제 위기인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에 의한 1990년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이 이끄는 국제 군사연합에 의해 신속하게 극복되었습니다. 이 연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것이며 10년 전만 해도 과학소설처럼 보였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그와 연관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동맹은 그 시점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능력 있는 지배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의 권력들이 바로 문 앞에서 펼쳐지는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네이토는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의 방어 개념에 대해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걸프 전쟁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점점 더 소말리아에서의 똑같이 끔찍한 상황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미군은 무장력이 부족한 UN 평화유지군을 돕고 있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 중에 소말리아의 전쟁 군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소말리아보다 더 복잡한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지 부시의 공화당 정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예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유엔은 주로 구호물품의 배송에 개입하게 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엔 보호구역의 설립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무장해제되는 것은 유엔 보호 조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보장이사회는 1992년 2월 21일에 결의안 743을 통과시켰고, 이는 독립 크로아티아군과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사이에 전투가 중단되고 협상이 시작되는 크로아티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의 3개의 안전보호구역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유엔 보호군 또는 UNP4로 불리는 이들은 1992년 5월에 크로아티아에서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병력의 철수를 낙관적으로 확보했지만 많은 세르비아 인구들은 어떠한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르비아의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저항의 캠페인을 계속하였고, 크로아트 정부군과 비세르비아인 정착민들을 공격하며 인도적 지원을 공급하는 대열도 공격하였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부와 보스니아 세르비아인 사이의 악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1992년 6월에는 UN-PRO4의 임무가 새롭게 독립한 나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달리 강제 휴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빈에서의 UN 임무는 평화유지군이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훨씬 더 섬세한 대응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열렬히 반대했습니다. UN 보호군이 보스니아에서 처음 맡은 역할은 사라예보의 수도 공항을 확보하여 공기다리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흐름에, 이것은 1992년 6월 5일에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국제적인 적십자사와 같은 기관들이 조직한 원조 대열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UN 평화유지군은 이 매우 위험한 작전에 참여하였고, 공격받을 경우 자신들을 방어할 권한이 있었으나 처음부터 폭력을 막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이를 인식한 보스니아 세르브군은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긴장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원조 대열을 방해하려고 자주 시도했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브족이 기술적으로 원조 대열을 공격하지 않아 평화유지군이 사격을 시작할 권한이 없었고, 이로 인해 많은 원조 대열이 고립되었습니다. 세계가 보스니아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에 대응하여 보스니아 세르브 인군은 바냐루카에서 집회를 열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모든 정부 간 연결을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중에 세르브인의 땅은 전쟁 중인 무슬림 국가와 구별하기 위해 레푸블리카 스르프스카라는 이름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독립을 추구하기보다는 대세르비아라는 개념을 구독하였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웃하는 국가들의 세르브인이 점유한 땅이 세르비아에 흡수되어
더 큰 세르비아 국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집어삼킬 이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지금의 전쟁 중인 파벌들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세속적인 증오가 시작되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랴나 플라보지치는 보스니아 세르브인 교수이자 레퍼블리카 스르프스카의 부통령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전쟁을 주장했으며 이는 거의 50년 전에 제세제국의 수사를 무서운 정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에게 그녀의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협상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것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재료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각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은 변하게 됩니다. 집중되게 됩니다. 그것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며 이는 그들의 유전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세기를 거치면서 유전자는 퇴화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치 아리안 종족의 개념처럼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은 그들의 적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잔혹행위를 저질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우 1992년 3월 첫째 날 무슬림 총기 난사범이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국기를 흔드는 손님들을 보고 보스니아 세르비아인의 결혼 행렬에 총을 쏘았습니다. 다음날 양측의 무장 민병대가 충돌하여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피만이 이 분쟁을 해결할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전쟁을 계획할 때 수도 인구는 첫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슬림 인구를 제거하면 어디든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슬림과 유엔 평화유지군의 강제 추방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4월 5일 이전에 목표를 염두에 두고 비밀리에 도시 주변에 많은 벙커를 건설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사람이나 나가려는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을 타격하려 했습니다. 도시의 인구 보스니아 세르브군은 급조된 보스니아 그 민병대보다 우월했지만 그들은 크게 수적으로 열세였고 그래서 그들은 장기간의 포위 공격을 통해 그들의 인구를 굶주리고 지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스니아 세르브군이 미리틴, 쿠켄자케 지휘 아래에서 JNA와 함께 싸우며 도시의 무슬림 지구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세르브군은 집을 약탈하고 불태워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말이죠. 그러나 수백 명의 남성과 여성이 구금소로 분리되었고 남성들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남성들은 폭행 및 총격에 노출되었고 여성들은 반복적인 강간에 시달렸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고 5월에는 보스니아의 거의 절반은 세르비아가 통제했습니다. 5월 2일의 도시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었고 JNA는 도시를 점령하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를 포함하여 중심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 장갑 열차가 승리를 거두지 못해 포위와 폭격을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세계가 보스니아의 사건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자 1993년 5월 18일 쿠크야크는 그의 병사들에게 총격을 중단하고 보스니아 정부와의 협상에 따라 철수를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포위를 종결하지 못하고 이제 인수되었습니다. 완전히 라코 미라딕이 지휘하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에 의해. 그러나 이것은 버그라드의 밀로세비치의 정치적 작업이었으며 그는 보스니아 외부에서 태어난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구성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미라딕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공식적인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군대가 마지막으로 도시를 떠난 것은 유엔이 사라예보 공항으로 이동한 2주여 조금 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구에 대한 포격은 계속되었으며 평화유지군이 공항을 인수할 수 있도록 6월 20일에 잠시 중단되었을 뿐 그때까지는 세르비아인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처음으로 이 도시를 방문하고 파괴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으며 그의 방문은 인구의 고통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발칸반도의 사건들을 더 잘 인지하게 되면서 세르비아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항복하라는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세르비아인들은 세계의 악당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그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군과 무슬림 군대에 의한 인류에 대한 범죄를 가렸고 이 전쟁이 어떤 규칙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실도 가렸습니다. 유엔군의 도착은 세르비아인들에게 복잡한 문제로 만들었고 그들은 도시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언론도 운반하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펼쳐지는 공포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포격과 저격의 이미지가 전 세계 수백만 가구에 방송되어 더 큰 국제적 개입을 촉구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1992년 8월 31일 포탄이 도시에 붐비는 시장에 떨어져 1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국제적인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에는 이탈리아 공군의 G222 수송기가 4명의 군인들을 태우고 사라예보로 접근 중이었을 때 두 발의 어깨에 걸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적외선 유도무기는 비행기의 터보프롭 엔진을 향해 집중하며 폭발했습니다. 비행기가 치명적으로 손상되어 이탈리아의 조종사들이 절망적으로 조종을 되찾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언덕에 추락해 4명의 승객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세르비아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후속 조사에서는 실제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군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 점령하고 있던 도시에서 약 27.36km 떨어진 영토에서 비행기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약 한 달간 공중 통로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에서는 고도로 발전된 자체 방어 조치를 갖춘 운송기로 공중 통로를 재개했습니다. 더욱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사라예보 드롭, 죽음을 무릅쓴 전투 착륙 기동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쌈과 대공포의 사정거리 이상에서 비행장에 접근 후 급격히 활주로로 다이빙, 마지막 순간에 수평 비행으로 전환해 착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동은 지상 사격 위험을 줄였지만 조종사의 잘못된 판단은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니아 크로아트인들과 보스니아크 사이에 커지는 분열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전자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헤르체고비나의 연방을 만들고자 했으나 후자는 반대했습니다. 1992년 하반기에 긴장이 고조되었고 10월부터는 사실상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미래를 위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와도 사라예보의 포위와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르비아군이 진입하지 못하는 여러 다른 마을과 도시들도 포위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승리를 못했지만 인구가 드문 곳에서는 시정하지않은 공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93년 초 세르비아의 추가적인 획득으로 세계는 점점 더 민족 정화라는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민족 정화와 대량 학살은 다른 개념이지만 서양 매체는 이 두 사건을 거의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차이점은 주요 목표가 민족 정화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그룹을 추방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그룹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싸움 중에 이주민이 되었는데 그들 자신과 그들의 영토가 이제 다른 민족 그룹의 통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했지만 세르비아인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의 증오가 너무 심해져 같은 종교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보스니아에서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민간인 사망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보고서는 종종 세부 사항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 시에코바츠 근처 전투에서의 보스니아 세르브 당국, 보스니아크와 크로아트군이 최대 59명의 세르브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보고됨. 세르브인들의 실행들이 의도적인 살인인지 여전히 논란이며 그들은 이를 싸움에서 무심코 죽은 것이나 세르브인들이 사라예보 정부의 신용을 훼손하려고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린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보복이 이루어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악명 높은 잔혹행위가 일어날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즈보르니크와 비세그라드의 민족 청소에서 각각 800명, 1000명 이상의 비세르브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최대 3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보스니아 세르브인들은 포로로 잡힌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강간 캠프라는 끔찍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소스이자 민족 정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르브군이 즐기는 잔인함뿐만 아니라 무슬림 인구를 없애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보복으로 보스니아크 군대는 철수하는 유고슬라비아 인민군 군대를 여러 번 매복했습니다. 그들은 버그라드와의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철수하다가 1992년 7월 12일에 69명의 보스니아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하려던 세르비아인 전사들과 민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민간인 위험 제한을 위해 1993년 4월 16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19호 결의를 통과시켜 스레브레니차 마을을 무장 공격이나 다른 적대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역으로 선포하였고,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해제하는 책임을 맡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강제되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상공도 무비행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정책이 비하치, 고라즈다, 제파, 투줄라, 포위 상태의 사라예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유엔군은 공항과 도시를 연결하는 터널을 설치하여 원활하게 구호물품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군용 수송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공중 수송 작전으로 식량과 약품이 들어왔지만, 포위된 인구 중에서는 영양실조와 질병이 만연했고, 그들은 여전히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의 간헐적인 폭격과 저격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중 수송 능력을 제공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공중 경고 및 통제 시스템을 사용한다. 발칸반도의 공중 활동을 감시하는 항공기를 통해 군사 동맹은 자신들이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1993년 3월 중순에는 위기의 새 차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 보스니아크와 크로아트 마을들, 그들은 경비 행기의 공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속 제트기까지요. 처음에는 이들이 밀로세비치 지휘 아래의 유고슬라비아 공군 제트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버그라드에서 출발했으나 후에 그것이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이나 세르비아 자원봉사자들이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들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조종사들이 스레브레니차 주변의 비행 금지 구역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도전받지 않으면 미래의 안전구역 내의 목표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 마을들을 공격했습니다. 유엔은 나토에게 요청하여 전투 공중 순찰을 시작하고 구역을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3년 3월 2일에 시작된 비행 거부 작전이 발생했습니다. 보스니아의 세르비아인들은 약 3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경량형이라 나토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나토 조종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지대공 미사일과 세르비아에서 운영되는 유고슬라비아 공군의 자녀 부대로 이들은 고급 MiG-29A 풀크럼으로 장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의 전투기였습니다. 우디비나 공항에서 운영하는 세르비아인들의 문제와 나토 제트기가 크로아티아 국경을 넘어 추적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였습니다. 데니 플라이트는 두 번째 날 에프랑스의 미라주 2000 전투기가 비행 금지 구역을 지원하는 임무 중에 아드리아해에 추락하면서 좋지 않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토의 개입은 종료 날짜 없이 지속되었습니다. 최근에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 하에 워싱턴의 새로운 민주당 정부는 유엔과 함께 이 강력한 대응이 폭격이 계속되거나 나토 항공기가 공격받을 경우 보복 공습의 위협과 결합하여 평화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클린턴은 선거 캠페인에서 발칸 반도의 부시 정책을 공격하면서 보스니아의 비극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느끼면 공습을 승인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유엔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임무 확장에 대한 승인을 성공적으로 로비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공격받을 시 근접 공중 지원을 포함하도록 1993년 6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6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나토가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의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상의 평화유지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도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급히 공중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중키 구조는 워싱턴의 압력하에 사라예보의 포위를 해제하기 위한 공중 캠페인을 계획하기 시작한 나토에서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비행 거부가 보스니아 세르비아의 공격기를 전투에서 멀리하게 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헬리콥터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낮게 날 수 있어 보스니아의 산악 지형에서 레이더로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항공기가 비행 중일 때 나토와 유엔 간의 군사행동 합의 요구는
답답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켰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보스니아크와 보스니아 크로아트 인구 사이의 적대감 증가였는데, 그들은 자신들과 그들의 영토를 헤르체그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공화국이라는 새 국가로 구성했습니다. 네네. 1994년에 두 그룹 모두 많은 서로에게 복수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993년 1월 20일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군대는 보스니아 중앙의 슈픈이 돼서 31명의 보스니아크 민간인을 살해했고, 보스니아크 전사들은 학살해서 26명의 크로아트를 살해했습니다. 1994년 1월 9일에 비테즈 근처 보이니쿠치에서 이로 인해 크로아트인들은 2주 후에 비테즈에서 27명의 보스니아크를 학살하여 보복했습니다. 세르비아인들과의 전투가 확대되는 압력 하에 미국의 지지를 받아 보스니아의 총리 하리스 실라지치, 크로아티아의 외무장관 마테이 그라니치, 헤르제그 보스니아의 대통령 그르지미르 주바치는 1994년 3월 18일 워싱턴 DC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속에 전쟁이 종결되어 크로아트인과 보스니아크 군대가 점유한 영토는 10개의 자치 칸톤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어느 당파도 다른 당파에 우월하지 않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994년 2월 5일) 세르비아군이 사라예보 시장에 백포를 고의적으로 발사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122mm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68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비난은 세르비아군에게 돌아갔지만, 당시 이 사건 주변의 혼란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서방 조사관들은 이것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부의 고의적인 행동인지,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의 반란 군원들에 의한 행동인지, 아니면 보스니아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여 세르비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토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토와 유엔에 도전한 것에 대해 나토는 반응하려 했고, 유엔의 허가를 받아 도시를 포위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에게 무기를 철수하지 않으면 분노를 당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이를 따라 공습을 피했지만, 이것은 모든 관련자들에게 더욱 격동적이고 불안정한 한 해의 시작이었습니다. 3주 넘게 지나자 나토와 유엔은 다시 도전을 받았습니다. 1994년 2월 28일에 한 에이왁스가 식별한 비행 거부 작전의 일부로 운영될 때 유엔의 비행 금지 구역을 위반하여 중앙 보스니아의 노비 트라브니크를 폭격하는 8대의 항공기가 세르비아 영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공군의 F-16C 파이팅 팔콘 중 500대 블랙나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526 전투비 행단이 이들을 요격하기 위해 파견되었고, J-21 자트랩 경공격 제트기 4대를 격추했습니다. 또한 5번째 제트기는 이 공격에서 입은 손상으로 나중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토가 처음으로 목표물에 대한 첫 발사였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후 보스니아 세르브인들이 어깨에서 발사하는 에세임으로 스페인 C-2112 수송기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손상에도 승무원들은 기술적으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로 보스니아 세르브인들은 다시 고정익 공격기를 보류하고 대신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퍼블리카 스르프스카 군대를 헬리콥터로 지원합니다. 논란이 있지만 그들은 일부 헬리콥터를 유엔 색상으로 칠하고 보스니아인이나 크로아티아군의 공격을 피하며 공중조기경 보통제 시스템 비행기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초저고도로 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994년 4월 11일 고라즈다의 유엔 보호 -4 군대의 사령관 마이클 로즈 장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에 공중지원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이토는 미국 공군의 F-16, 이 세르비아 사령부의 폭탄을 떨어뜨리는 요청에 응답하여 추가적인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 작전은 세르비아인들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라즈다의 포격 재개 전에 공습의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보스니아 세르비아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나토와 유엔이 인도적인 힘, 싸움에서 중립적인 척하는 모든 가식을 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라코 미라디치 장군이 로즈 장군에게 연락해 추가 공습 발생 시 병력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에 총격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로즈 장군이 거부할 경우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의 말을 실행하기 위해 마을의 150명의 유엔 평화 유지군을 병사들이 포위하게 하여 인질로 만들었습니다. 네이토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들의 작전을 중단했지만, 그 이후에 유엔 안전지대에서의 전투가 매우 잔인해서 며칠 안에 다시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몰라딕은 병사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를 공격하도록 명령하고 4월 15일에 프랑스 해군 공격기를 손상시켰다. 다음 날 영국 왕립 해군의 시 해리어를 격추시키고 조종사는 구조 전에 이젝션했다. 상황 악화에 따라 4월 21일 나토는 유엔 보호군 병력에 대한 항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그 결과 보스니아크군의 고라즈다 방어 전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고라즈다 공격이 보리스 옐친의 러시아 정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며, 이들은 이전에 그들의 원인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나토는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고라즈다 중심부에서 3km 중무기는 20km 밖으로 철수하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과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네이토의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네이토의 공습 시작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할지를 떠나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은 4월 24일에 철수를 시작했으며, 유엔과 나토가 아직 대립 중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보스니아에서의 행동 방법에 대해. 한편 유엔군은 계속 공격을 받았고 4월 29일 tulsa 공항에서 덴마크군은 포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엔 탱크가 방역해 9명의 세르비아인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는 유엔 보호군 병력 지원을 위한 정밀 공습을 지속하였습니다. 유엔이 주도하였습니다. 열월에 보스니아크와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군대는 비하치 마을 포위 해제를 위한 방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에 가까운 점령 영토에서 고정기 항공기 사용을 재개했습니다. 우디비나에서 보스니아크 병력을 빠르게 공격한 후 크로아티아로 도망치는데, 이는 나토가 크로아티아 상공을 비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11월 19일 유엔 결의가 다시 통과되어 발칸 반도를 넘어서 공중작전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에 대한 권한이 유엔 병력 지원 시 부여되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2일 후 나토는 우디비나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항공기나 인프라가 아닌 활주로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항공기 사용을 더 이상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신 세르비아군이 다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를 그들의 지대공 미사일로 표적으로 삼고 약 5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인질로 잡아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다시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평화 노력 일환으로 공습 중단과 4개월 휴전 기간 동안의 안전한 석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토와 유엔이 휴전을 승인했습니다. 보스니아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동맹의 전술적 우위에도 그들은 계속 좌절했습니다. 유엔군이 방패로 활용되는 조합에 의해 세르비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나토 항공기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제한된 공중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의 대공 방어를 무력화하고 나토 항공기의 무방비 비행을 가능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군대 간의 전투가 재개되었을 때 계획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사라예보 주변에서입니다. 세르비아군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안전지대에 수집하고 보관한 여러 대형 무기를 점령한 후 미국 사령관인 영국 육군 중장 루퍼트 스미스는 이들을 파괴하기 위한 공습을 요청했고, 이 공습은 미국과 스페인의 전투기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검증된 전략에 의존하여 377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다시 한번 인질로 잡혔고, 이로 인해 나토는 그들의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공습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후 유엔 평화유지군은 더 방어 가능한 위치를 채택했고, 전직 멤버인 로즈 장군은 SAS에서 인질을 잡는 데 대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응하고, 따라서 평화유지군을 보호하기 위해 훨씬 더 관대한 규칙을 가진 유엔 빠른 대응군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는 비행 거부 작전을 위해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1995년 6월 2일 전년에 공중전에 참여했던 스콧 오그레디 대위가 조종한 미국 공군의 F-16, 이 세르비아인이 통제하는 지역인 엠벨콘직 그라딘 근처에서 SA-6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오그레디는 세르비아군의 인질 잡기를 피해 추방되어 6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사령관들이 보복 공격을 요구했지만 세르비아인들이 인질을 잡고 있어서 처형할까 두려워 보복 공격은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그레디는 미 해병대의 힘으로 구조되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크게 완화되어 인질들의 석방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오그레디의 이야기는 영화 적진에서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보스니아 세르브인 지도부는 여러 차례 나토의 분노를 겪었지만 유엔 안전지대인 스레브레니차를 공격하기에 충분히 용기를 냈습니다. 스레브레니차 마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무장한 네덜란드인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해 보호받아 그들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공격받을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항공기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1995년 여름 스레브레니차는 뉴스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마을 내에서 민간인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5년 후에 발표된 네덜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인용하면 스레브레니차는 지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라예보와 자그레브에서 멀리 떨어진 동부 보스니아 헤르체고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계는 싸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사라예보와 평화 과정에 스레브레니차는 안전지역입니다. 가끔씩만 세계 언론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병력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작전적이고 물리적으로 이 차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보스니아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 무슬림 사이의 지배권 투쟁에서의 영토 중요성이 오랫동안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주둔한 네덜란드 병력들은 구호 대열이 영토에 도달하는 것이 방해받게 되면서 악화되는 상황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주변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의 끊임없는 폭격과 저격, 배고픔의 공포가 동반되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아직 힘이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폭력이나 매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조금의 음식으로, 그리고 그들만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료용품 부족 상황에서도 유엔이나 나토의 직접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 보스니아크 정부군이 공격했습니다. 6월에 세르비아선을 공격하여 마을에 대한 노력을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노력은 실패했으며 1995년 7월 6일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유엔 안전지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네덜란드 관측소를 점령하였고 평화유지군은 철수하거나 세르비아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세르비아군은 남부 전선의 집들에서 민족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은 네덜란드군과 보스니아크군에 밀려도 성공을 거두었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고 그것은 당시 진행 중인 전쟁에서 단지 또 다른 소란으로만 보였습니다. 7월 11일 이 될 때까지는 세르비아의 진전을 막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비행기가 투입되었지만 또 다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인질로 잡아둔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평화유지군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공습이 다시 한번 중단되었습니다. 폭격은 시작 후 곧바로 중단되었고 세르비아인들은 그 밤에 마을을 점령하며 민간인들을 데려갔습니다. 무장해제된 보스니아크를 말하는 유엔입니다. 최대 25,000명의 보스니아크 난민들이 포토차리의 네덜란드 사령부에 피신을 구했지만 그 시설은 그들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아 그들이 단순히 그 주변에 모이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네덜란드 군인들은 무력하게 관찰했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브군이 소년들과 남성들을 무작위로 살해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여성과 소녀들을 집단 강간한 후 7월 12일 아침에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중세시대 기준으로도 야만적인 잔혹한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는 무질서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이 보스니아계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하기 위한 조정된 노력으로 변했습니다. 주로 군사적 나이의 남성들이 목표였지만 어린 소년과 노인도 체계적으로 살해되었고 여성들도 일부 살해당했습니다. 일부 인구가 숲으로 도망쳐 보스니아계 병력에 합류하려 했으며 이로 인해 세르비아인들이 대규모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됐을 때는 거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총 8,372명의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유엔과 나토는 대량 학살이 무반항 상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그들의 역할로 인해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세르비아인들이 청소 작업을 계속하면서 피로 물든 마을 주변에서 행동을 계속하면서 16가의 국가가 1995년 7월 21일에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보스니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옵션을 고려하였습니다. 회의 결과로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갈리가 유엔 평화유지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공습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안전지대가 추가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가 징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승인받았습니다. 네이토의 원래 계획은 세르비아 대공 방어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훨씬 더 광범위한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Deliberate Force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8월 28일 37명이 살해당했을 때 사라예보의 시장에서 또 다시 발생한 박격포 공격으로 인해 네이토는 이를 실행하는 데 앞서 허가를 받았고 8월 30일에는 이탈리아와 항공모함 기지에서 출발한 400여 대의 전투기 중 첫 번째가 아드리아해 항공모함에서 출발해 보스니아 상공을 통해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여 15개의 나토 국가가 항공기를 제공하였고 이 중 독일의 토네이도 정찰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1945년 이후 루프트바페의 첫 전투 작전이었으며 나토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MQ-1의 첫 배치를 보게 됩니다. 프레데터 드론 중 하나는 지상 화력에 의해 잃어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추가 육군 부대가 공중 캠페인 지원을 위해 배치되어 약 4,000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를 통해 보스니아 세르브족의 위치를 포격하였습니다. 나토는 의도적인 힘의 시작으로 보스니아 세르브족에게 사라예보에서 중무기 철수를 최후 통첩했지만 무시당한 나토 군대는 직접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포위를 해제하는 데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보스니아 세르브군은 대응을 시도하였고 어깨에 걸친 지대공 미사일로 프랑스의 미라주 아이천-N 공격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조종사는 추진석을 사용하여 탈출하였지만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나 나토의 화력은 엄청났습니다. 9월 14일까지 보스니아 세르브군 위치에 1026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네이토가 유엔 병력을 강화 보호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네이토의 철수 요구를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Deliberate Force는 성공적으로 중단되었지만 Deny Flight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9월)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토의 첨단 공중력이 보스니아 세르브의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이륙하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지상에서는 보스니아 세르브인들도 보스니아크와 크로아트군의 새로운 공세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의도적인 힘의 중단 후 보스니아 상황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세르비아 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말하게 되면서 보스니아 세르브인들은 데이턴, 오하이오에서 평화 회담 개최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당사자가 대화에 고의적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월 첫째 날부터 밀로세비치는 보스니아 대통령 알리아 이제트베고비치와 크로아티아 대통령 프란조 투드맨,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의 대표들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만났습니다. 리처드 홀브룩이 이끄는 미국 수석 협상가의 협상은 3주 동안 어렵게 진행되었고 특히 그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보스니아크 대표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 협상은 일반 틀 합의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평화를 위한 이 계획은 보스니아를 보스니아크 크로아티아 연방과 보스니아 세르비아 공화국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단일 국가로 유지하였고 사라예보는 계속해서 분할되지 않은 수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모든 구성원에게 서로의 주권적 평등을 완전히 존중하고 미래의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전쟁과 인종 청소로 인한 대규모의 난민 복귀를 고려할 때 특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들이 인권 침해와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협력하도록 요구되었는데 이는 합의가 공식적으로 체결된 후 몇 달 동안 매우 논란이 될 것이었습니다. 12월 14일 파리에서 이 싸움을 종결했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은 추정 1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거의 250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세의 잔혹함과 우주시대 기술이 합쳐진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포스트 콜드워 질서에서 유엔이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강조하였고 그것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식과 비판에 열려 있었습니다. 세계대전 틀의 위협이 역사에 묻힐 듯해 많은 서방 군대들이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보스니아 개입 후의 방어에 관한 전략을 재정립하였으며 특히 데이턴 평화협정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6만 명의 집행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후로는 평화 유지가 주요 초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유고슬라비아를 구성했던 국가들에게는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9년 코소보의 독립 싸움으로 인해 네이토가 세르비아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지역에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이유로 유엔 승인 없이 폭격을 수행하는 드라마틱한 단계를 나토가 취했음이 명확해지는 경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습 승인 결의안 거부가 분명해졌습니다. 나토가 성공적이었지만 유엔의 지원 부족이 캠페인의 합법성을 의심케 했고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미국에 직면했을 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의 무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시점입니다.